몇 년 전 캐나다에서 주유소 알바를 뛰는데 손님이 와서 담배를 달라고 하더군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 정부에서 내려준 가이드라인이 직원이 보기에 손님이 만 20세 이하로 보이면 신분증 요구가 가능함 이었습니다. 즉 직원 마음이라는 거죠. 저 문구가 쓰인 포스터도 벽에 붙어 있었고요. 원하는 담배가 있는 걸 확인한 후 손님 얼굴을 보고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보통 신분증 가지고 실랑이하는 분들은 심해봐야 짜증내거나 투덜 정도인데 이분은 말 그대로 버럭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옆에 매니저가 다른 손님 상대하고 있었는데 둘 다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손님만 쳐다봤습니다. 워낙 뜬금없이 버럭한 터라 약간 멍한 상태로 그 손님만 쳐다봤는데 한 15초가량 소리를 지르면서 감히 어떻게 신분증을 요구하냐는 투의 내용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이 말을 잠시 멈춘 사이 제 머리보다 입이 먼저 반응하더군요. 만약 내가 신분증이 없이 팔다가 걸리면 내가 벌금 200불 내고 우리 사장도 200불 내야 되고 담배 판매 중지 먹고 난 이 일자리 잘리게 되는데 너한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냐? 제 입에서 나온 소리가 제 귀를 통해 뇌에 다다랐을 쯤에 생각했죠. 좆됐구나. 다행인 건 그 손님도 너무 어이가 없었던지 곧바로 신분증 제시하고 돈 주고 가더라고요. 그 손님 가고 옆에 있던 손님도 가고 매니저랑 단둘이 남으니까 매니저가 조용히 저에게 나이스. 부모님이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장사를 하셔서 중학교 때부터 주말이나 공휴일에 나가서 도와드렸고 대학교 방학 때는 새벽에 나가서 아버지 대신 경매도 하곤 했었습니다. 지금은 결혼하고 제주도 내려와서 도와드리진 못하지만 그동안 참 많은 진상들을 봐왔습니다. 저희는 게만 전문적으로 파는데 서비스로 옆집 새우를 달라고 하거나 분명 좋고 실한 게를 골라줬는데 살 다 발라먹고 껍질만 가지고 와선 살 없다고 바꿔달라는 사람들은 뭐 애교일 정도로 진상이 참 많았죠. 매일매일이 손님과의 전쟁이다 보니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시면 예민해지시는 것도 이해가 갈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제가 대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머님이 놀러 가신다고 하루 봐달라고 하셔서 혼자 가게를 보고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평범하게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손님이 게를 사고서 카드로 결제를 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카드로 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건네드렸는데 현금 영수증을 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순간 진심인지 장난인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얼른 정신을 차리고 현금 영수증은 현금일 때만 발행하는 거라고 말씀드리니 카드라서 차별한다고 이래서 시장 안 온다고 고래고래 소리치더군요. 다른 가게 아주머니들이랑 지나가는 손님들이 소리를 듣고선 뭔 소린가 싶어 모여들기 시작하니 그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젊은 사람이 장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느니 서비스도 안 주면서 현금 영수증을 안 해준다느니 별 희한한 말을 하더군요. 저도 참다 열이 나서 빨리 안 가시면 경찰 부른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줌마는 혼자 씩씩거리다가 스스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본인이 카드로 결제를 했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현금 영수증 발행을 안 해주고 나가라고 소리친다면서요. 설마 저런 걸로 경찰이 올까 싶어 그냥 무시하고 있었는데 10분 정도 지나니 정말 경찰 아저씨 한 분이 오셨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경찰 아저씨는 아주머니를 모시고 조용한 데서 이야기하자고 데리고 가시더군요. 한 30분쯤 지나서 경찰 아저씨 혼자 터벅터벅 걸어오시더니 저 아줌마 무식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해주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시곤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다고 하시면서 유유히 사라지셨습니다. 그 아줌마는 얼굴 시뻘개져서 도망갔대요. 경력 4년 차일 때였는데 회사엔 여러 명의 미친놈이 있지만 그중 상또라이는 A대리였습니다. 지나가면서 사람 툭툭 치고 지나가는 건 기본이고 화장실 가려고 일어서면 어디 가냐? 화장실 간다고 하면 큰 거, 작은 거. 그리고 미친놈의 기본은 쪼잔함인데 신경질 내고 짜증내는 이유가 먹을 거를 사오라는 겁니다. 한두 시간씩 시달리고 나면 짜증나서 그냥 사다 줍니다. 그렇게 처먹는 게 일주일에 2-3번은 돼요. 그렇게 얻어먹으면 지도 좀 줄 알아야 되는데 절대 안 사줍니다. 그러다가 후배 여직원이 있는데 그 여직원한테도 팔을 툭툭 치고 살이 말랑하다느니 그런 소리를 해서 제가 그건 성추행이라고 말하니까 그 이후부턴 그 여직원한텐 말을 안 걸지만 더 심하게 저를 괴롭히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러다가 업무상으로 마찰이 있었는데 결국 제 말이 맞았어요. 그런데 고객하고 통화할 때는 뭐 주임이 잘 몰라서 그런 것 같다며 내 핑계를 대서 그 자리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싸웠는데 주변 과장님들께서 중재를 하셔서 일단 지나갔는데 그러다가 A 대리가 고객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갑자기 제 갑이 되어버려서 제가 안 해도 될 일을 미친듯이 시키는 거예요. 어깨에 힘 잔뜩 주고 가끔 사무실에 와서 자기처럼 돼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하고 고객사로 이직했을 땐 8년 차임에도 사원 그러다 고객사는 공기업이었는데 계약직으로 간 거에다가 정규직 전환이 안 된 거예요.
졸지에 직장을 잃은 A대리는 다시 우리 회사로 복직했는데 A대리가 퇴직한 이후에 A대리 업무 및 타 업무까지 다 제가 잡게 되었고 그 대리는 일이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대리 퇴직으로 저는 대리로 승진해서 이제 일할 때 승인을 저한테 맡게 됐어요. 재직했을 때 처음 하던 대로 난리를 쳤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결국 할 수 있는 일은 깽판밖에 없었으면서 막 다가와서 툭 치고 잔소리 하려고 하길래 한마디 했습니다. A대리님, 막내 대리로 오신 건데 자꾸 이러시면 곤란해요? 월급 받는 만큼 일하셔야죠. 사무실 분위기 이런 식으로 흐리시면 보고하는 수밖에 없어요. 퇴사하셨다가 오셨다고 해서 예전처럼 행동하시면 안 되죠. 그 이후로 A대리는 사원들한테도 터치도 못하고 그냥 나가리처럼 일도 없이 구석에서 매일 잡일만 하고 있습니다. 전역하고 학원 강사 알바를 뛰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서울에 일이 있어서 지하철을 탔는데 운이 좋게도 출입문 옆자리가 비어있어서 신나게 앉았습니다. 그렇게 애니메이션과 함께 서울로 가고 있는데 앉아서 한참 애니를 보고 있다 보니 앞에 웬 그림자가 고개를 들어보니 웬 나이 좀 드신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눈빛으로 일어나 젊은 놈이 라고 심장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처럼 쳐다보시길래 당연히 무시했습니다. 지하철 안에 자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드문드문 자리가 있던 상황이었는데 출입문 옆 기댈 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 탐나셨나 봅니다. 다시 애니메이션에 집중했습니다. 자기를 쳐다보는 것을 보고 승리의 미소를 짓던 아저씨는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이야 어른을 공경할 줄 몰라 라는 80년대 애니메이션 같은 판에 박힌 대사를 시전하셨습니다. 천금 같은 애니 감상을 방해받은 것에 짜증이 나서 다시 한번 아저씨를 쳐다보고는 그래 착한 내가 자리를 양보해야겠다 라는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냥 양보하면 재미없잖아요? 이런 와중에도 친절하게 자리를 양보하는 깨어있는 청년임을 과시하기 위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하철 칸에 다 들리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눈치가 없었네요 라고 국어책 읽기를 시전했습니다. 아저씨는 뿌듯한 얼굴로 자리 양보를 기다리듯 옆으로 살짝 비켜섰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는데 준비가 필요하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아저씨가 쳐다보길래 아까보다 조금 더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아유 제가 다리가 좀 불편해서요. 아저씨가 움찔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일어서서 움직이는데 불편해서요. 아저씨가 제 친절함에 반했는지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남자애는 관심이 없는데 오해가 없으시도록 다시 한번 설명해드렸습니다. 저도 불편하고 아저씨도 불편하시겠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조기를 꺼내서 착용합니다. 죄송해요. 이거 차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거의 다 찼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중간에 아저씨가 옆칸으로 가버립니다. 아마도 제 친절이 부담스러우셨던 것 같습니다. 착용하던 보조기는 다시 고이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학생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키득거리며 웃더라고요. 제 친절이 좋아 보였나 봅니다.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죠. 저는 지금 40대입니다. 이직하기 쉬운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직을 했습니다. 퇴사하게 된 원인이 개인 사생활을 자기 맘대로 이래라 저래라 판단해버려서입니다. 그로 인해 오만정이 다 떨어졌고 당당하게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 당시 5년차 경력에 월급 180만원, 업무량은 2, 5인분. 처음은 사장도 기분이 나빠서인지 그래 그만 놀아 했는데 그래도 저는 워낙 인간적인 사람이라 후임 직원 들어오면 한 달간 인수인계 해주겠다고 했죠. 무려 한 달입니다. 후임 들어오고 인수인계 들어갔는데 후임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일이 될 리가 없죠. 그래도 묵묵히 인수인계 해줬습니다. 거래처별 스타일까지 꼼꼼하게 작성해서 실수 없도록. 그러다 퇴사 10일 전부터 사장이 술을 마시자고 하는 겁니다. 뭐 술 한잔 하는 건 나쁘지 않겠다 생각해서 마셨습니다. 술자리에서 이런저런 고민 얘기하고 요새 회사 사정 힘들다 하고 네가 좀 생각 바꿔서 다시 일해보지 않겠냐는 둥 헛소리를 장렬합니다. 최소한 붙잡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급여 인상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대우라든가 이런 거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사장은 오로지 정으로 호소했죠. 워낙 맘상해서 안 한다고 퇴사할 거라고 끝까지 밀고 갔더니만 한다는 말이 글쎄 네가 그 나이 먹고 여기 아니면 어디서 취직해서 먹고 살래? 그냥 다니지? 와, 내 나이 40 살면서 그딴 말 처음 들어봤죠. 솔직히 막말로 취직 안 되면 부모님한테 맡겨놨던 식당 다시 들어갈 요량이었는데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나이가 어때서요? 여기 말고도 취직 갈 때 많아요. 회사가 여기뿐인 줄 아나. 이렇게 말하고 화나서 집에 와서 와이프에게 말하니까 당장 그만두래서 그만뒀어요. 회사하고 나서 일주일 잠시 쉬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하여 용역회사를 기웃기웃거려서 일용직으로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일용직이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걱정하고 있는데 뭔가 일이 잘 풀려 한 달 후에 외국계 회사 정직원으로 취직했습니다.
게다가 전 직장의 연봉 2배. 아무튼 연말에도 휴가가 있어서 한 보름 정도 휴가 받고 할 일 없이 뒹굴뒹굴 하고 있을 때 문득 전에 회사 사장 얼굴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 대사도 떠오르는 거예요. 네 나이 먹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저는 회사 놀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가보니 소장님이 계셔서 반갑게 인사하고 그간 있었던 일 대충 말해주고 소장님께서는 일이 잘 돼서 다행이다라고 말해주시고 그러는 와중에 문제의 사장이 등장했습니다. 놀라면서 네가 여기 웬일이야? 라고 하길래 새로 이직한 곳에서 연말 휴가 받아서 놀러 왔다고 말했더니 끔찍 놀라더니 제가 거기는 외국계 회사라 연봉도 여기보다 2배나 높다고 말해줬더니 사장 얼굴이 굳어지고 연말에 사람이 좀 놀면서 쉬어야지 열심히 일하시네 시전했더니 사장 얼굴이 완전 똥으로 변신했습니다. 아무튼 뭐 종종 놀러 오겠다고 놀리고 나왔습니다. 엄청 속 시원하고 사이다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가 고모에게 당한 일이 워낙 많아서 저는 고모에 대한 감정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선명히 기억나는 건 엄마가 아파서 밭일을 도와주러 못 왔던 날. 너희 엄마 나쁘지 않냐? 안 그냐 영아? 라면서 딸인 나한테 동조를 구하며 엄마 험담을 들어놓았죠. 제가 아무 대답이 없자 생긴 거 보면 아플 일도 없겠구만 등등 도저히 웃고 넘길 수 없는 말들을 했었어요. 저에게는 이 일이 엄마가 모욕당했는데 어쩔 줄 모르고 억지 웃음으로 넘어갔던 게 꽤나 마음의 스크래치였습니다. 아무튼 어릴 때 난 지나가던 어른이 이름만 물어봐도 울던 꼬맹이였고 야무지지 못한 깡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초등학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사다난한 학창시절을 겪으면서 이제 난 하고 싶은 말을 상황에 적절하게 직구나 변화구로 던질 줄 아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평일 밤 11시에 아빠 폰으로 고모가 할머니 집으로 오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원래 요령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아빠는 내일 아침 6시에 출근해야 하는데 할머니 댁에 가려고 했죠. 아빠 혼자 보내면 온갖 집안일을 거들고 다른 친척 집에 농작물 배달도 하고 올 것 같아서 제가 따라갔습니다. 도착했더니 아빠랑 제가 와서 고모가 놀람과 당황이 있더라고요. 필사적으로 아빠 혼자 일 못하게 그리고 일을 더 키우지 않게 막았어요. 그리고 잠시 둘러앉아 과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죠. 할머니, 고모, 아빠, 나 이렇게 넷이서 동그랗게 앉아 있었는데 한창 이야기를 하는데 고모가 갑자기 그 자리에 없는 엄마에게 서든어택을 날렸어요. 다음 주면 우리 엄마 생일인데 미역국을 며느리가 와서 끓여야 하는 거 아니냐? 안 그냐 영아? 미역국을 왜 며느리가 끓이지? 엄마는 맏며느리도 아닌데 지금까지 엄마한테 해준 건 쥐뿔도 없으면서 그렇게 할머니 생각하면 고모 네가 끓이든가. 아무튼 저 말 듣고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고모에게 되돌려줬어요. 효도는 셀프래요 고모. 그리고 고모의 굳은 표정은 제 어린 시절의 복수가 성공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후로 절대 저희 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 영화 암살을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많은지 200석이 넘는다고 들었는데 영화관 전체에 사람이 꽉꽉 차버렸어요. 사람이 많았지만 떠드는 사람은 없었기에 걱정 없이 영화 관람 중에 어느 장면인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남배우가 등장해서 멋있는 연기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다들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맨 뒷줄에서 이라는 엿 같은 소리와 함께 플래시가 영화관 전체에 터졌습니다. 저를 포함한 영화관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 뒤를 쳐다봤죠. 허나 핸드폰 옮기거나 할 때 잘못 눌렀을 수도 있겠구나 하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도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인간은 얼마 안가 실수가 아니라 본인이 정신 나간 인간임을 증명했습니다. 영화 중간에 독립군들이 사진을 찍는 장면이 존재했는데 암살 참가자들이 지장까지 찍고 사진 찍는 장면입니다. 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 장면은 뭐랄까 비장함 같은 것도 느껴지면서 막 몰입하게 되는 장면인데요. 다들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또 뒤에서 들리면 안 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플래시. 네, 진짜 영화관에서 사진 찍는 인간을 인터넷에서만 봤지 실제로 보게 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순간 영화고 뭐고 성질나서 핸드폰 하지 말라고 하려고 하는데 제 뒷자리에 앉은 아저씨가 작지만 영화관 전체에 들릴 만한 크기로 나 X발 진짜. 근데 이게 진짜 흔히 깡패 영화에서 있어 보이려고 하는 말 듣는 기분이 아니라 진짜 영혼에서부터 끌어올라온 느낌이었어요. 진짜 저 말이 들린 순간 팝콘 먹는 부스럭거리는 소리, 콜라 얼음 먹는 소리조차 전부 다 사라져버렸어요. 순간 소름이 돋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 목소리에 쫄았는지 그 뒤로는 가끔 메시지 같은 거 와서 화면 업계에서 몇 초 정도 보는 사람 빼면 핸드폰 꺼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진짜 덕분에 평화로운 영화 감상했죠. 욕하신 후에 부인분이 하지마! 하면서 꼬집으셔서 제 뒤에서 신음을 내신 아저씨 감사합니다. 덕분에 영화 잘 봤어요. 우리 아빠라는 사람은 정말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봐오던 것은 아빠란 작자는 본인이 버는 돈이 10이라고 치면 20 이상을 노름, 여자, 술에 쓰고 폭행을 일삼는 한마디로 쓰레기 중에 상쓰레기입니다. 고모들과 작은아버지는 틈만 나면 우리 집에 와서 늘 돈을 빌려 가셨는데
아버지란 인간은 스스로가 버는 돈은 없어도 일가 친척의 안위는 걱정이 많았나 봅니다. 돈이 정말 없어서 엄마가 없다고 말하면 그런 엄마를 폭행해서라도 어떻게든 빌려서라도 돈을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나중엔 엄마도 너무 지쳤고 정말로 빌리기에도 벅찬 사정이어서 정말 돈이 없다고 하는데 엄마가 하고 있는 목걸이라도 내놓으라고 고모가 그랬다는데 아빠란 놈은 얼마면 되냐고 하면서 그 목걸이를 잡아채서 건넸다고 하네요. 그 목걸이 우리 엄마가 제일 아끼는 건데 결혼할 때 외할머니께서 해주신 목걸인데 초등학생 때부터 그런 가정을 26년이 넘도록 봐왔어요. 또 아버지가 장남인 관계로 제사, 차례 모두 우리 집에서 지냈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김치를 담그고 우리 집 음식은 모두 제가 했으며 17살 때부턴 제사 차례 음식들도 모두 제가 했는데 엄마는 한 개도 아닌 2개 이상 일을 했기에 제가 했었어야 했습니다. 26살이 되고서 제삿날이었는데 제사 다 끝나고 밥을 차려 먹는데 음식이 짜네, 정성이 덜 들어갔네, 거기다 맞이한테 시집 오면 당연히 힘들어도 감내해야 한다는 둥 지랄. 정말 그 말에 야마가 돌대로 돌아버려서 참았던 것까지 다 터뜨려 그 자리에서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야,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아! 내가 우리 엄마 보고 참고 또 참았는데 어디 주둥이가 뚫려있으면 말이라도 해봐. 이 제사상이 우리 엄마 아버지 제사상이냐? 너희들 아버지 제사상이잖아. 근데 어디 주둥이만 달랑달랑 들고 와가지고 짜네 맵네 정성이 들었네 안 들었네 그따위 소리가 나고 있어. 니네 그런 식으로 계속하려면 차라리 우리 집 오지 마라. 그리고 고모라는 너거들이랑 작은아버지 너희들이 빌려간 돈 다 챙겨서 가져오기 전까지 우리 집에 발 들이밀었다가는 너희들 죽고 나 죽고 할 테니까 어디 죽고 싶은 인간들은 빈손으로 우리 집에 발 디밀어봐. 내 말이 농담인지 아닌지 보여줄 테니까. 그 행동과 말에 우리 엄마는 놀래서 저한테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말리고 아빠란 놈이 인연이! 라고 해서 한 번만 더 인연전연하고 우리 엄마 때리면 그때 아버지 구복 없을 줄 알아? 당신만 칼부림 할 줄 아는 줄 알아? 나도 할 줄 알아. 여기서 칼부림 한번 해볼까? 솔직히 당신 나랑 엄마 없으면 뭐로 먹고 살 건데 그냥 닥치고 있어. 그 말 한마디에 입 다물더라고요. 고모들, 작은아버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기에 그 뒤로 냉큼 달려가 소금 뿌리면서 재수없다고 소리치고 그랬네요. 그리고 나중에 엄마는 아빠랑 이혼했습니다. 저는 엄마랑 잘 살고 있어요. 아버지 회사 때문에 인천 올라온 지 3달째인데 약 한 달 전부터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벽에 쿵쿵대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매일매일 팔 뒤꿈치 소리가 아니라 마치 망치로 바닥을 때리는 듯한 소리가 심하게 나는 거예요. 대충 참으면서 한 3주 살았는데 이젠 낮에도 야간에 일할 때가 많은 직종이라 낮에 잘 때도 있는데 낮에도 이러니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위층은 여자 측이라서 좀 꺼려졌지만 인내심의 한계를 느껴서 올라가 보니 웬 여자가 운동복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립니다. 아래층인데 너무 시끄러워서 올라왔습니다. 주의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정중히 말했지만 저 운동해야 되거든요?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저 방에서 쿵쿵거리는 운동은 좀 아니지 않나요? 다 같이 사는 아파트인데 좀 자제해주세요. 라고 말했으나 솔직히 그쪽 여자한테 마음대로 올라오는 거 아니거든요? 당장 안 내려가면 성희롱에 강제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뭔 손을 댄 것도 아니고 방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신고한다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열이 뻗쳐 알겠다고 하고 바로 전자제품 상가로 달려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우퍼 스피커를 하나 샀죠. 복수해줄 심산으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음악 선정. 시끄러운 헤비메탈이나 락 음악은 너무 구식인 것 같고 3시간 동안 여러 사이트를 뒤지면서 고심한 끝에 음악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다 좋은 곡을 선정하고서 방음 스펀지에 계란판을 얻어서 그 2개를 사용해서 아주 집중해야 가느다랗게 들릴 정도로 들리게 만들어 놓고 윗집 여자애가 아주 큰 엿을 먹여줄 생각에 신이 나서 옷장 위에 우퍼 스피커를 설치하고 음악을 틀어놓고 출근했습니다. 너무 크게 틀면 내가 그랬다는 게 들릴 수도 있으니 저음 강화를 최대한으로 높이고 소리는 중간에서 약간 안되게 해놨습니다. 그날은 야간에 일을 하고 아침 9시 조금 넘어서 퇴근했어요. 아파트 입구에서 카드 찍고 들어가려는데 관리실 앞에 그 위층 여자와 관리인이 있더군요. 여자가 안색이 새파랗게 질려서 관리인에게 오늘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린다고 불안하다고 합니다. 관리인은 자기가 올라가 보겠다고 올라갔습니다. 담배 피우는 척하면서 기다렸는데 5분 있다가 관리인이 내려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색이 완전히 굳어있더라고요. 하긴 방 안에서 웬 여자애가 음산하게 노래를 부르는데 안 무서울까요? 관리인이 내일 사람을 부르겠답니다. 성공했다는 기쁨에 웃으면서 음악 그대로 틀어놓고 전 이어폰 끼고 잤습니다. 다음날 스님이 그 방에서 연불을 외우고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제 방에서 소리를 끄고 올라갔더니 여자와 관리인은 고맙다고 스님에게 연신 고개를 숙입니다. 저도 이쯤 하면 이제 에어로빅 따위 안 하겠지 하고 또 한 이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전 바로 다시 음악 틀었죠. 한 3일 틀었더니 여자가 다시 관리인한테 찾아갔나 봅니다. 이번엔 웬 무당이 왔네요. 이번엔 진짜 제대로 물 먹여야겠다고 생각해서 음악도 안 껐습니다. 20분은 넘게 춤추던 무당이 자기 힘으로는 안 되겠다고 가버리고 여자는 무섭다고 엉엉 울더라고요. 다음날 점심시간에 집에 잠깐 들렀는데 위층 여자 짐 싸서 나가더군요. 아주 조금 미안하긴 한데 행동에 따른 결과에 지도 할 말 없겠죠. 진돗개를 한 마리 키웠는데 이름을 진순이라고 지어줬어요. 제가 참 키웠던 개한테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얘는 정말 순하다 못해서 멍청하다고 할 정도였어요. 사람도 작은 강아지도 고양이마저도 오면 좋다고 놀자고 꼬리 흔들고 엄마와 했던 대화가 얘는 도둑이 오면 짖는 게 아니라 어서 옵쇼 라고 하면서 대문 열어줄 것 같다였으니까요. 어쨌거나 이렇게 순둥순둥한 녀석인데 그나마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진돗개치고 몸집도 작은 녀석이 짖는 소리만은 엄청나다는 겁니다. 짖는 소리만 듣자면 절대 작은 사이즈라고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이 녀석이 모든 것에 다 좋다지만 유일하게 반응했던 소리는 오토바이 소리였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등이 오면 정말 열심히 짖었죠. 그때는 꽤 무거운 한여름이었을 겁니다. 더워서 찬물을 받아 발 담그고 늘어져 있었는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군요. 저는 무심결에 밖을 향해 누구세요? 라고 물었고 밖에는 여성 두 분이 계셨습니다. 너무 더워서 물 좀 얻어 마실 수 있겠냐는데 순간 머리가 빠르게 회전되었고 강하게 거절하진 못하는 제 눈에 발견된 건 꼬리를 흔들고 좋아하고 있는 진순이. 그리고 전 뭔가 다른 거 생각하기 전에 저희 집 개 사람 물어요 를 시전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물어요 를 시전하고 저는 순간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그래 개가 분단히 들어올 생각 안 하겠지. 그 시절에 저는 참으로 순진했던가 봅니다. 그 정도로 돌아가면 방문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던 것을 보면 의기양양해진 저와 달리 그 여성분들은 태연하게 엄마 안 묶어놓고 키워요? 잠깐만 묶어주면 안 되려나? 를 시전하였고 저희는 그 와중에 머리를 쥐었자네 저희 개 힘세요 제가 컨트롤 못해요 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럼에도 끈질기게 정말 더우니 물 한 잔만 하는데 그런데 바로 그때 운명이 도우셨는지 골목 어귀에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수순으로 진순이는 평소의 성량을 마음껏 뽐내면서 크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뭔가 더 난리치며 마치 이 동네에 미친 개는 나다라는 느낌으로. 그리고 진순이가 코를 대문 아래 틈으로 박으며 따위를 시전하던 그 순간 저는 듣고야 말았습니다. 엄마! 라고 외치며 대문 앞에서 망부석이 될 것 같던 두 분의 뛰어가는 소리를 말이죠. 그리고 거의 매주 와서 문을 두드렸던 방문 종교 여성분들은 그 후로 절대 저희 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수라는 고딩인데 저번 추석 때 사촌 동생들이 온다고 해서 기다리다가 시간이 남아서 가족끼리 화방에 가서 캔버스를 큰맘 먹고 사왔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니 먼저 와있던 사촌 동생들 목소리가 들리길래 속이 안 좋아서 거실로 얼른 뛰어들어갔더니 아크릴 물감부터 정리해놓은 붓 그리고 도화지부터 천, 챙겨둔 캔버스까지 아주 난동을 부리면서 거실에서 그렇게 장난을 치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이모한테 이게 뭐예요? 하고 물으니 이거? 내가 방에 들어가서 꺼내줬는데? 가족들 다 말렸는데 애들 정서 발달에도 좋고 이런 좋은 교구 언제 만져보냐고 자기가 꺼내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캔버스는 방문 옆에 세워두고 방에 들어가서 겉옷 벗고 챙겨둔 영수증 챙겨서 말없이 나가 이모에게 던져줬습니다. 이모가 가족끼리 이게 뭐니? 싸가지 없게! 친척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말하길래 방금 사온 캔버스 바닥에 내리쳐서 깨부수고 이게 싸가지 없는 거예요 이모 라고 말했습니다. 가족들 다 벙쪄서 주진이가 많이 화가 났나 보네 다시 사줘라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모가 쪼잔하게 이런 거 얼마나 한다고 가서 다 다시 사! 라고 카드 바닥에 던지길래 애들이 놀고 있는 물품 다 가지시라고 한 뒤에 바닥에 있는 영수증이랑 카드 주워들고 다시 나가서 다 새로 샀어요. 근데 제가 쓰는 물감 종류나 붓, 재료들 다 고급으로 샀죠. 캔버스만 새로 샀는데 역시 고급은 다른가 40만원 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카드사 연락 갔겠죠. 다 산 거냐고 물어서 종이만 다시 산 거라고 지금 물감 사러 간다고 하니까 일단 집에 와서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길래 무시하고 소재료까지 완벽하게 다시 사고 들어가니까 이모가 화내더라고요. 무거워서 집에 배송시킨 것도 있으니까. 제가 웃으면서 잘 쓸게요 이모 역시 가족밖에 없네요 하면서 방에 들어가니까 거실에서 이모 소리 지르고 난리 났죠. 동생이 말해줬는데 이모 카드값 200만원 조금 넘게 나왔다고 하네요. 다음부터 이모 가족 만나는 일 없어졌고 아주 굿이네요. 나는 미국 사는 여자인데 사는 동네가 다양한 인종이 있는 곳이라 지하철에 앉아서 가면 다양한 풍경을 볼 수 있어. 며칠 전에 지하철에 앉아서 가고 있는데 앞에 앉은 흑인 남자애가 진짜 입에 담기도 싫은 말을 하고 있었어. 고딩이나 새내기 정도로 보였는데 진짜 말이 험하더라. 번역해서 말하자면 들아 와서 내 검은 을 빨아라
이제 곧 흑인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올 거다. 여자들은 다 이런 말들 엄청나게 큰 소리로 계속 비치니 니거니 욕하면서 웃는데 너무 거슬렸어. 듣다 못한 할아버지가 입 조심하게 하시니까 깐족거리면서 자기가 틀린 말 했냐고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옆자리 할머니도 여자를 존중해야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여자 존중하네. 그 들이 나를 존중하지. 이지랄하면서 또 웃더라. 이 말은 진짜 똑똑히 기억해. 너무 충격적이라. 옆에 앉아있던 고딩 정도로 돼 보이는 남자애들은 웃기다고 비디오 찍으면서 말 시키고 그 애는 신나서 더 떠들고 그걸 진짜 바로 앞에서 보고 있는 나는 너무너무 기분이 더러웠어. 바로 앞에 내가 앉아있는데도 여자를 싸잡아서 모욕하니까 나한테 하는 말 같아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라. 그렇다고 나서서 한마디 하자니 요즘 총기 사건도 많고 우리 동네가 위험한 건 아니지만 혹시 칼이라도 들고 있을까봐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었어. 그러다 다음 역에서 어떤 흑인 남자들 3명이 주르륵 탔는데 그때도 그 남자애는 계속 혼자 떠들고 있었어. 근데 들어온 남자들 중에 덩치 제일 큰 남자가 그 소리를 듣고 진짜 개빡쳤나봐. 소란스러운 소리가 어느 순간 멈춰서 고개를 올리니까 그 애 옆에 있는 봉 딱 잡고 고개 숙여서 얼굴 쑥 들이밀고 너 뭐라 했냐? 다시 짓거려봐. 근데 진짜 웃긴 게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뭐라고 할 때는 오히려 깐족거리더니 덩치 큰 오빠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더라. 그러더니 도망갔어. 덩치 큰 오빠는 씩씩거리면서 야, 너 일로 와봐. 어디가? 하면서 따라가려고 그랬는데 덩치 큰 오빠 친구들이 말렸어. 어린애니까 봐주라고. 그 오빠가 저런 애들은 좀 처맞고 기절했다가 일어나야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게 될 거야. 그 말 듣고 나 진짜 스트라이프 한 캔 핸들어 따면서 브라보 외칠 뻔했다. 진상 때문에 진짜 기분 나쁠 뻔했는데 사이다 오빠 덕에 상큼한 기분으로 퇴근. 일본 여행을 자주 다니던 편이었는데 이번에 하코자키미야마 근처에서 구매할 것도 있고 근처 신사 술집을 구경하기 위해 역으로 갔습니다. 저도 그 동네는 처음이라 역에서 내려 역무원에게 일본어로 스미마생 하코자키 구진자와 남반구치 데스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빤히 쳐다보고 있더군요. 나이가 한 20살 중후반? 30대 초쯤 남자였는데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손가락으로 방향만 가리키더라고요. 귀찮은 표정으로. 근데 그 방면이 어중간하게 가리키고 있어 역무원에게 한 번 더 실례하지만 번호로 좀 라고 일본어로 말하자 역무원이 시라나이! 이러더군요. 번호 보소? 시라나이면 반말인데? 라고 생각한 후 그래 한 번 더 물어보자 하고 물었습니다. 내가 한국인이라 번호 입구로 부탁합니다 라고 일본어로 말하니까 시라! 이러면서 손으로 휙휙 얼른 꺼지라는 모양새. 나중에 그 상황을 다 보시던 할머니 한 분께서 듣고 데려가 주셨는데 안 그래도 날씨 더워 죽겠는데 한바탕 해보자 하고 그 역무원은 아직 제가 입구를 아는 것을 모르는 상황. 진자와 남방구치 데스까? 시라! 가에레! 시라! 가에레! 라고 반문한 후 토쿠데 이에데 역무원이 아무 말도 없이 쳐다보더라고요. 아나타 보쿠시테루 난데 보쿠니 다메구치데 샤베루 우에노 이토이루 이테미로요 낮에 다마구치. 이러자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나오시더군요. 무슨 일이냐는 듯한 얼굴로. 상황 설명하자 사과하더라고요. 괜찮다고 하고 그 역무원 보고서 오마에와 시나이? 라고 했더니 꾸벅 사과를 하더군요. 정말 일본어 배워두길 잘했네요. 일본어 못했으면 상상하기도 싫어요. 저는 신혼을 즐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남편, 저 둘 다 30대 초반에 결혼했는데 서로 결혼 예금을 집에서 보태준 것으로 했어요. 그것으로 혼수 예식을 다 했죠. 초반에는 저를 많이 좋아라 해주시고 이뻐하는 듯 싶더니만 추석 명절부터 며느리 잡기가 시작되더라고요. 추석 얘기야 뭐 똑같죠. 남편은 놔두고 저만 일 시키기, 친정에 최대한 늦게 보내기. 추석이 그렇게 끝나고 얼굴 볼 일이 없었어요. 1월 1일 전후로 부모님께서 여행 가셔서 우리는 31일에 시댁에 가서 하루 자고 오기로 했는데 어쩐 일인지 미리 전화가 오길래 받았더니 제가 만두 좋아한다고 들었다고 만두를 빚어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잠을 자고 아침에 깨워서 나가보았더니 주방에 진짜 만두 맛집에서나 취급할 만한 양의 만두 재료가 있었어요. 어안이 벙벙해서 여쭤보니 이웃들이랑 나눠 먹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나 일 시키고 싶으시구나. 눈치챘죠. 뭐 어쩌겠어. 이미 사놓으신 거 어차피 다 만두 좋아하니까 많이 빚어서 왕창 가져가야겠다. 그런 생각하고 열심히 만들었어요. 진짜 허리 아파 죽겠는데 앉아서 다 빚었죠. 시어머니도 같이 하시긴 하셨는데 몇 개만 하고 핑계대면서 안 해서 만두를 다 빚고 다 치우고 만두국을 끓여서 먹으려고 하니 9시 반. 남편이 상 차리고 아버님도 나오셔서 앉아 계셨어요. 6시부터 일어나서 아무것도 못 먹고 일만 했더니 진짜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이제 먹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따뜻할 때 만두를 드려야 된다며 경비 아저씨께 갖다 주라고. 아, 다 참겠는데 여기서부터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걸 느꼈어요.
옆에서 남편이 나 먹고 갖다 주면 되지 유난이라고 어머님께 뭐라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새벽부터 혼자 일했는데 이런 취급을 받으니 도저히 그 상황에 앉아서 만둣국을 맛있게 먹을 수가 없었어요. 내 만둣국 떠져 있는 거 다시 냄비에 붓고 내가 만든 만두를 그냥 눈에 보이는 큰 통 집어서 싸기 시작했어요. 만두 다 싸서 저는 가족이 아니니 저희 집 가서 먹을게요 하고 나왔어요. 남편이 안 나오길래 혼자 차 끌고 왔어요. 그래도 나중에 남편이 달래줘서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안 보고 삽니다. 나는 상업고등학교 나왔는데 요즘에는 상업고등학교에서 컴퓨터 그래픽 산업 디자인 이런 거 가르치는 것 같던데 나 때는 사무회계, 전산회계, 회계 과목밖에 없었어. 우린 대부분 절반은 취업이고 절반은 전문대 수시 진학할 애들이 절반이어서 전교에 공무원 준비하는 애가 딱 2명뿐이었어. 공무원 준비하던 애는 처음에 애들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었는데 그 중에 파마머리한 기집애가 하나 있었는데 패거리가 한 9명 정도 되었던 듯해. 근데 그 9명이서 공무원 애를 좀 냉대하듯이 했었어. 파마머리가 그 중에 제일 심했고 이유는 걔가 친한 친구랑만 꼭 둘이서 다녔는데 그게 꼴보기가 싫었대. 고교 진학하고 나서도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마음에 안 드는 애들 꼽주고 100원만 500원만 이지랄 떨던 애들이었는데 걔 중에 제일 나대는데 공부는 패거리 중에서 제일 못하는 게 그 파마머리였어. 근데 어느 날 시험 기간 가까워지니까 파마머리 똥멍청이가 공무원 준비하는 애한테 가서 막 알랑방구를 끼더라고. 파마머리가 공무원 애한테 야, 너 얘한테만 노트 빌려주고 그래? 나도 좀 빌려주면 안 돼? 너 거 글씨 깔끔해서 보기 좋던데. 이러니까 공무원 애가 그래 이거 내일까지 보고 줘 하고 줬거든. 시험 준비 기간 내내 그러더라. 그리고 파마머리가 성적이 올랐다고 자랑질을 하고 다니더라고. 옆반에 지 친구들한테 가서 막 자랑질하고. 근데 중간고사 끝나고는 파마가 또 입 싹 닫더라고. 그리고 귀신같이 기말 때 되니까 알랑방구질 하려고 알짱대고 공무원 애랑 친한 단짝애가 벼르고 있는 상태였던 것 같은데 그날도 파마머리가 와서 노트 필기한 거 달라고! 나 노트 필기 좀! 이러는데 마침 담임선생님이 들어오셨어. 선생님이 보이니까 애들이 조용해졌는데 그때 딱 타이밍 맞춰서 공무원 애가 너는 시험 볼 때만 되면 나랑 친해? 그냥 노트 복사해달라고 말을 하지. 그러니까 파마머리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너 뭐라 그랬냐? 이러는 거야. 그러다 세게 손으로 공무원의 머리를 쳤어. 애들도 놀라서 쳐다보고. 근데 담임선생님이 크게 고함치면서 달려와서 파마머리 싸대기 후려치더라. 알고 보니까 공무원의 단짝애가 담임선생님한테 문자로 타이밍 맞춰서 와달라고 그런 거였어. 파마머리는 공무원애가 한 말도 그렇고 선생님 보고 있는 데서 선빵 쳐 날린 것도 걸려서 결국엔 다른 반으로 치워졌어. 그리고 공무원애는 시험 잘 봐서 은행 취직하고 파마머리는 대학 갔다가 자퇴하고 생산직 들어갔다는데 거기서 지가 제일 심하게 괴롭힌 애가 취직한 회사로 들어갔더라. 대학 자퇴하고 생산직 취업했더만 지가 제일 꼽주고 괴롭힌 애가 선임이네. 한 4주 일하고 추노했다고 동창회 갔다가 들었어.